민주당 경선은 준준 결승일 뿐이라고. 관심도 없다고. 아, 재미없어. 모바일 투표, 경선 룰 갖고 후보자들부터 왈가왈부하니. 지금 민주당 갱신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믿기나 하겠수? 어차피 민주당 유권자 중에는 안철수 원장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 헐. 여기서 뚜둥. 비례대표 공천헌금 파문이 일어나면서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통합당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를 외치는 민주통합당 김용환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모처럼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해서 아주 기쁩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라디오 21 양경수 의원을 한번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만났을 때 어떤 분이셨어요? 뭐 얘기를 못 해봐서 네. 그 이제 팟캐스트 그 라디오 방송이 낙곰수 이후에 그런 방송에 많아졌죠. 뭐 한 유형이었으니까 네. 그거를 보러 갔고 저는 네. 이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만나서 별로 그 공천연금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겠지만 뭐 그래도 방송 얘기도 하고 뭐 예, 예. 그래도 뭐 5분이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또 친노 인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그분들하고 교류가 없어서 네. 한번 그 국회 앞에 있습니다. 그 방송국이. 그래서 네.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학력도 허위고 경력도 다 속속히 허위로 들통나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공천원금 32억 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분이 연루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하고 뭐 관련이 있고 많이 만나고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소통한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돈을 네. 줬다거나 또 그 공천헌금으로 연루 그거는 아직 검찰 수사를 봐야 되고요.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만남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까지도 만났으니까 전혀 같은 친노교 여러분들하고 만났다는 얘기겠죠. 제 말씀은 예, 여러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사람이 만나면서 모든 게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공천연금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32억 원은 순수 예, 예. 투자액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갔는지는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비례대표 공천과 연관해서 우리 공천의원들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속이 타시죠.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이게 어떻든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선이 지금 100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참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1차 경선에서 6등을 하셨어요. 네? 5등까지인데 6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준영 전남시장은 이거 발표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네. 좀 미웠겠습니다. 이분만 빨리 그만뒀어도 5등으로 올라가시는데.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이 컷오프를 당해서 참 다행이다.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은 네. 3억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3억 6천만 3억 6천만 원을 어디에 대야 됩니까? 당에? 당에 이제 기탁금으로 내야 되고 6천만 원은 선관위에 내야 되고 3억 6천만 원이면은 제 전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당선됐으면은 파산이 됐을 텐데 네. 참 하늘이 저를 도왔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뭐 무척 섭섭했었지만은 네.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동 지사는 그럼 3억 6천을 내고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분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가슴이 쓰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 6천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건 없는 없습니다. 건가요? 예. 3억 6천. 어휴, 어떡하십니까? 박준영 전남시장. 그분이 거기 그건 기사화가 안 됐네. 사퇴함으로써 예. 우리 대선 경선이 이제 정원 미달이 됐죠. 네. 5명이 해야 되는 그 경선을 네. 4명이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왜 나오셔서 저렇게 일찍 들어가시게 됐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3억 6천. 거기까지 제가 몰랐네요. 개인 돈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야, 민주당 경선이 지금 흥행저조예요. 뭐 TV 토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뭐 시청률도 그리 잘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관심 자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 민주당 경선. 이거 과거 2002년입니까? 그때는 대단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그런 역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안철수 지지가 올라가고 국민들은 이제 안철수를 가지고 박근혜하고 대결하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는가. 경선은 이제 상당히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우선 지금 이 경선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제방은 지금 안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네. 방송도. 제방 그렇지 안 않습니까? 보죠. 제방 불시청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도 그렇죠? 제방을 안 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이게 엎치락뒤치락을 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 결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무슨 이벤트나 흥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명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아까 문재인 후보가 무슨 이해찬 대표 무슨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뭔가 야단 쳐야 된다. 야단을 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참 정말 속 시원한 얘기고 네. 집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할 얘기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래야 문재인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은 그냥 문재인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다크호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서야 안철수가 쓸 수가 있고, 민주당이 살아야 안철수가 살 수가 있고. 네,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안철수가 나가면 뭐 합니까? 문재인이 나가면 뭐 합니까? 민주당이 죽었는데. 대선에서 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살아야 되고 문재인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살 수 있는 길이, 네. 저는 뭐 킹메이커는 아닙니다만은 네. 또 있습니다. 킹메이커 라면. 예. 킹메이커 라면. 예.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참여정부를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가 이런 일을 잘못했다. 좀 이런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번에 제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런 일을 보완해서 하겠다 네. 하는 자기 방선, 또 자기 성찰, 네.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쪽도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하네요. 아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5.16 쿠데타에 대한 분명한 반성, 이런 것들을 먼저 그렇습니다. 국민한테 진정성 있게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김진면 작가 얘기했는데, 네. 지금 우리 의원님은 문재인 후보의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예. 이거가 먼저 되어야 된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네. 정치권 전체가 그래야 되고 네. 민주당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로부터 네. 참여정부로 이게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한 거는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 가계부채 문제는 좀 더 이렇게 해결했어야 된다. 네. 비정규직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남북 문제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같이 섞어서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태의 문제의 본질이 전부 내 탓에 있다, 여당에게 있다, 박근혜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맞는 얘기. 예, 내 탓이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참 좋습니다. 앞에 분, 우리 김진명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지 국민들을 진정성 있게 끌어들일 수 있다. 저희 캐도남마도 자기 반성부터 하고, 자기 성찰을 한 다음에, 그죠? 네, 우리 그러면 선비들, 더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선비들이 자기 수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네. 치기하는 거, 자기를 다듬는 일을 먼저 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정치를 개혁하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네. 자, 검찰이 이렇게 꼭 대선 앞두고 이렇게 막 어떻게 우연이겠죠. 뭐 긍정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막 민주당의 공천홍을 이렇게 딱 대선 앞두고 이렇게 터트리는 거에 대해서 어제 그 평론가 한 분 나와서는 이건 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다. 이건 좀 기다렸다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미리 했을 수도 있었는데,
꼭 요 시기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안 좋다, 모양새가. 공천원금 문제 말씀하시죠. 네, 이번에 그 양경수 라디오 20일 문제라든가. 그것도 저희가 볼 때. 현기환 예, 현기환 씨 문제라든가 꼭 대선 앞두고 이렇게 예. 선거 앞두고 이런 예. 검찰이 등장하는 거 언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평론가는 아주 이건 정치 후진국에나 있는 날 이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이를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 현기환 의원인가요? 네. 현영희 의원 전 의원이죠. 그 사건은 네. 부산지검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 네. 일어난 그리고 사건이 이 일은 네. 대검 중수부에다 배치를 네. 했어요. 그거에 대한 예. 제 그것도 이게 표적 수사,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광범위한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검찰이 맞는 거냐? 이를테면 이메일을 뭐 몇천 통을 했는지 몇백 통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 그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명예와 인격을 그 사살하는 일입니다. 이게 네. 지금 그런 일이고 또 저는 이거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표한 건 아니었고 기자가 취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검찰 쪽에서 나오지 않는 그렇죠. 검찰에서 당연히 나왔겠죠. 그것도 있고요. 또 이메일을 이렇게 뒤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메일 박정진 선생님도 좀 많이 쓰시겠지만은 네. 그거 지금 신문에다 보도하면 좀 얼굴 뜨거워지는 일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 예, 사생활. 이메일이 뭐 전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예. 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노출하고 재판에 막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런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소환을 하고 뭔가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언론에 흘려가지고 망신을 주고 그래도 야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인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이름이 자꾸 이렇게 막 헌금하고 돈 관련될 때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요. 참 그게 모양새도 그것도 참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아마 본인도 고통스러우실 거고 네. 당으로서도 아마 곤혹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여서 일정한 성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균형 있게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 4년 옥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렇다 치고요. 이번에 경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대선 경선 이게 참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이런 거 없었습니까? 우선 이번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는 네. 경선, 모바일 경선 하는데 돈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한 수십억이에요? 50억 내외가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인가 오늘인가 언론을 보니까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모바일 이 투표, 네. 이거는 민주주의의 아주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신적인 그런 네.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하셨던데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네. 지금 우리 당원들과 이 국민들은 엄청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후보들은 뭐 정책을 챙기거나 무슨 토론을 준비할 겨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갖다 넣어야 되니까요. 네. 수십만 명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2002년 같이 막 국민의 자발성이 일어나고 막 참여가 일어나면은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하려면 전부 조직을 동원해야 되고 네.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로가 누적이 돼 가지고 쟁점이 없습니다. 지금 문대 비문 네. 이게 어떻게 대선 후보의 말이 안 비전과 되죠. 전략과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정책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정책 그래서 얘기. 이것이 네. 국민들이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을 만들지를 못해요. 네. 우리 예비 경선 때만큼도 쟁점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네. 또 이것은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과거의 참여정부는 우리는 어떤 것을 계승하고 어떤 것을 반성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죠. 지금 그러나- 경제, 교육, 성폭행, 묻지마 범죄, 한두 개가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모바일 1번이냐, 2번이냐, 3번, 4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만들어준 일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는 길도 민주당이 뭔가 입장을 정비하고 자기 쇄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아까 자기 성찰, 자기 비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얘기한 거죠. 만약 문재인 후보인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우선은 이 경선을 뭐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하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용을 찾아가야 네,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경선 과정 속에서 소위 비문 후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좀 약진하고 네. 그래서 경선이 결선 투표까지 가서 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망한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모바일 투표가 갖고 있는 민심 왜곡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우리 당의 대표도 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도 결국은 특정 그 집단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모바일 투표의 민심 왜곡, 모발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 후보는 일단은 이제 접으셨잖아요. 접을 수밖에 없죠.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런 정책들을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부터 좀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회를 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정으로 네. 돌아가서 또 정치외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들을 차분히 챙기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선이 끝나고 또 의원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역할을 찾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저희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건데 국회의원들 모시면 좀 이런 것 좀 해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9명의 보좌진에 차량에 기사에 넓은 이번에 또 옮겨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사무실도 넓고 건물도 새로 짓느니라 국민 세금 다 들어가고 이거 좀 어떻게 국회의원 특혜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좀 이거를 좀 자중하고 네. 선진국처럼 좀 갈 수 없느냐.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국회의원이 최고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대목 좀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회의원 정당이 지금 태풍에 흔들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생산적인 국회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권을 줄이는 일과 국회의 기능과 효율을 높이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와서 내가 꼭 해야 됐었는데 못한 말씀하시죠. 우선은 정말 오늘의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아픈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일 앞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 현상을 몰라서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오늘 주제가 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야,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고 싶네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요. 나중에 사기범까지 됩니다. 이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거짓말. 이게 큰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신뢰받는 나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